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긴축과 건전재정은 인기가 없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이 문제와 더불어 해묵은 논쟁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까지 낱낱이 여쭤보기 위해 두 분야에 모두 몸담았던 분을 모셨습니다. 한때 기재부 차관이었고 또 국민연금에서도 계셨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의 길을 여러 직함을 좀 갖고 계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7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바로 직전에는 교사 생활도 잠깐 했었고요.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디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저 해화동에 있는 네. 그 동성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동성고등학교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동성고등학교의 그 재단 이사장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가톨릭 네네. 재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 네, 또 네. 종교도 카톨릭이고, 네. 그다음에 제 원래 학부 때 전공이 그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직 생활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도 되겠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교육부에서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경제기획원으로 1992년도에 옮겨서 그리고 기획원이 저는 뭐 회사를 옮기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많이 나중에 바뀌었죠. 예, 재정경제원이 됐다가 또 98년도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제 기획예산처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게 기획예산처와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력서나 이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사실은 계속 그 한 부처에 있는 것이랑 다름없었는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1986년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라고 할까요?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그 사학 비리, 뭐 사립, 그다음에 사학들의 그 교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영화에서도 다뤄졌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표출되던 시기였었고, 그런 것들과 함께 당시에 그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교육운동, 교육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86년 5월 10일이었던가요? 그래서 50교육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1987년이 되면은 그 전국교사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그게 결국은 1989년도에 그 현재의 그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그 결성되는 그러한 흐름을 타게 됩니다. 당시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뜻을 갖지 않은 그 젊은 그 교사들하고
저녁마다 매일같이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울분을 토로하고 또 거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 고민을 함께 하고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작업,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 행정고시가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이 교육 문제 또는 이런 교육 민주화 문제를 고민하던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 당국에 들어가서 교육 제도나 그다음에 교육의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한번 당신이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공무원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많이 옮기신 것처럼 예, 직장을 많이 그렇게 옮기신 보입니다.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예. 한 직장에 예. 계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 2차관 예. 역할을 하셨고 또 동서발전사장도 하셨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셨고. 예. 네. 그 보통 어떻게 보면은 참 특이하게 공공기관장을 이제 2번을 역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 동서발전 사장을 2016년도에 부임했고 그다음에 차관을 마치고 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는데요. 2개씩이나 공공기관장을 했지만은 실제 2개 다 합쳐도 채 3년은 되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 그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변화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네. 그 김용진 우리 이사장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시는지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으니까요. 연금 개혁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재정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전 재정, 재정 개혁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정,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국가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 중에서도 가장 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가 재정,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건전 재정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재정의 근본적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나라 살림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전 재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언제 그 당시 그때의 여건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건전 재정은 맞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런 경제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그런 재정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 경제 예. 그때의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은 사실은 세금 많이 떼간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금이 잘 쓰이는지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정인데 예,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이 국가 예산 또는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됩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재정을 투입할 때는 우선은 꼭 필요한 곳인지 그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시급하고 시급한 곳에 제대로 투입이 되는지 혹시라도 낭비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보다 거시적으로는 과연 그 재정 운영 방향 자체가 장기적인 추세로 이게 나라 살림이 혹시라도 이게 빚이 많이 늘어나서 이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유의 깊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연 국가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아주 막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을 또 건물을 만든다거나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고 또 돈을 쓰는 대목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특정 그 재정 사업을 할지 말지 혹시라도 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또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거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벌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그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사전적으로 또 컨트롤하는 그런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죠. 예타라고 불리는 거죠. 예타라고 흔히 네, 얘기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이제 비용 대비 과연 그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사전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대로 그 집행이 되는지 중간중간에 다시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뭐 이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여건에 또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좀 미진한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예타를 정해놓고 예타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예타를 면제를 해주거나 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나름대로는 충실히 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예비 타당성 그 조사는 이게 주로 보면 계량적인 데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의 성격상 이런 예타라는 잣대를 들이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아마 그 예타 면제 제도가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 재정은 예산, 한 해에 쓰여지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 재정 성격의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고 거기서 지원되는 기금 돈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과 이제 국가 재정은 보면 크게 봐서는 이제 국가 재정의 경우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기금이 부처의 쌈짓돈이라는 그 말까지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 제가 그때 그 기금제도 개혁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기금은 그 옛날에는 그 일반 회계라든지 또는 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르게 부처가 상당히 그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금 통폐합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역할도 더 강화하고 통합적인 견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제도도 고치고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까지 받도록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낮은 편이고요. 우리 그 국가 일반 예산이나 다름없이 똑같은 과정이나 절차, 기준을 거쳐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 문제를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국가가 재정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적게 쓰고 대신 세금을 좀 적게 걷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면 예산 편성이라는 게 보면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자원을 국민 부담이니까요, 다 가급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그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배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또는 조세 부담률 이런 것들은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보다 부양해야 될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재정 소요도 급격히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세금이라든지 국민 부담도 더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뜰히 좀 아껴 쓰고 그리고 재정 여력이 있을 때 또 더 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친 뒤에 잠깐 그 정치를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그 총선에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요.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제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지, 그래서 그때 정치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해 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제 정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아온 길을 한번 보니까 공무원이 그때그때마다 최선은 다했지만은 그 방향성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야, 내가 했던 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 변화시키는 일, 혁신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정 쪽에서 보면은 공무원 제도 그리고 공무원 보수 제도 이런 것들을 거의 저만큼 아마 그것을 많이 개혁한 사람이 좀 드물다 생각을 하고요. 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때 정부에서는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개혁실이라는 그 개혁기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 서기관을 담당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경영혁신, 그리고 구조조정,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누진제 폐지, 또 우리 부처들의 쌈짓돈으로 호주머니 돈으로 그렇게 평가받던 정부 기금 제도를 개선해 그걸 대폭 통폐합하고 그것도 이제 예산과 똑같이 예산 당국의 심사받고 국회 의결까지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 그리고 2006년도, 7년도에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기본 틀이라고 할까요?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지배 구조라든지 또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보면서 그야말로 세상 바꾸는 일, 근데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해보시기로 하시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국가 이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아주 심각한 고령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고,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필요성이,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이슈,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존재의의라고 할까요? 그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 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를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구조적으로 수입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평균적으로 이 연금 가입자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연금 지급액이라고 할까요? 기여 대비 연금 지급액 그 비율을 보면 한 내신 것보다 한 2배가량을 더 찾아가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금 보험료는 9%. 네. 그러면은 사실상 2배 정도, 한 2분의 1, 원래 필요한 재원보다 한 2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금 개혁이 없이는 아마도 연금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크게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금 전체 기금 규모가 다 소진이 되면 사실 예. 더 이상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에서는 그 세대, 그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런 사태를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도입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예측을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99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했는데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중장기 재정을 다시 전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개혁 방안들을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그게 국민연금법에 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기대하건대 늦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그 제도 개선 방안들을 매 5년마다 다시 한번 다시 재계산하고 그걸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니까요. 늦지 않은 시기에 개선 방안이 마련돼서 국민들의 걱정을 좀 해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줄이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또 소진되는 연금 기금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크게 봐서는 이게 원래 문제가 구조적인 수입 지출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출하는 부분과 부담하는 부분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너무 그 격차가 크다는 거죠.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이 국민연금 개혁을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98년과 그리고 200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봐서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연금 지급 수준을 소득 대체율 70%에서 60%로 낮추고 다시 또 그걸 40%로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거죠. 네, 늘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 구조적으로도 악화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1988년도 연금이 도입할 때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3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년 이상을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개혁은 보면 주로 그 중점을 뒀던 것이 연금 지급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급 수준을 더 낮추고 그리고 또 이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뒤로 늦추고 해서 급여 쪽에서의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은 보험료의 조정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그 연금의 뭐랄까요, 보장 수준이랄까요, 본인이 낸 것에 한 2배 정도를 더 가져가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도 적정 수준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정부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것이 이제 국회에도 제출되고 논의될 것으로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그 연금 개혁 방안의 가장 쟁점이랄까 그 부분이 보험료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 시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노년층들 많고 또 생활을 하셔야 되는 고령층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금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또 소득 대체 효과가 높은 규모의 보험금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분수령이랄까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금 바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인구 부양비라고 하죠. 인구 부양비가 저점을 통과한 것이 지난 2017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부양비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주력 세대, 경제 활동의 주력 세대는 보면은 60년대생, 70년대생.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보면 1년에 한 100만 명에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이렇게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도 내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합니다.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은 결국 연금을 지급받는 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노인 의료비 우리나라 또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정 소요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로 피부양 세대로 넘어가고 이분들 이 현 세대를 떠받쳐야 될 미래 세대들 우리 90년대, 2000년대 또는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지금 태어나는 세대 보면 1년에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가 이제 주력이 됩니다. 1년에 한 20만 명 내지 40만 명 태어난 세대가 100만 명, 80만 명 태어난 세대를 이제 부양하는 저희가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 부양비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한 0.25명, 24명 뭐 그 정도,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2060년, 70년 되면은 그게 이제 거의 한 명이 경제활동 인구가 한 명이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노인은 한 명을 넘게 부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세대보다 4배 이상의 이 인구 부양 부담을 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때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서 대응하려고 해도 이미 20만 명, 40만 명 태어난 세대가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하려고 하면은 힘에 부치겠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제 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험 국민연금에 내는 개인이 내는 보험료를 좀 높이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보험금을 또 지급하고 쓰는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급여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그 급여 수준이 사실은 적정한 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죠. 부족한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급여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게 있고요. 남은 과제가 보험료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이것도 어렵지만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료 인상 문제가 앞으로 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주 이슈가 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련하느냐,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저는 이제 바라건대 국민연금을 앞으로 받게 될 세대는 지금 60년대, 70년대생들 굉장히 100만 명, 80만 명 태어난 세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그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세대는 우리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한 20만 명, 40만 명 태어난 세대거든요. 여기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부담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연금 개혁 논의를 하면서 세대 간 저는 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는 내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1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고 부담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아마도 우리 20, 30만 명, 40만 명 태어난 우리 미래 세대는 3배, 4배 더 고맙다고 큰절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잘 운용을 하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처들이 있을 수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고민들을 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셈이 되는 거니까 또 그걸 또 우리 보험금으로 잘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 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라고 하죠. 운용 수익률이 작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올해는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한 50년, 40년, 50년 기간에 걸쳐서 60년 기간에 걸쳐서 평균 한 1%만 올린다고 하면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다만 그 1% 수익률을 더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 최근에 보면은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을 할 때 2019년도 보면은 운용 수익률이 그때가 9.7%, 11.3%, 그리고 2020년도에는 9.7%, 8% 그 정도 됐고 2021년도에 또 10.7%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긴 이래 누적 수익률이 한 5.1% 정도 됐거든요. 그 누적 평균 수익률보다 거의 2배 수준 그렇게 들어갔고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 그 3년간의 운용 수익이 한 240조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88년 이래 계속 우리 운용 수익이 쌓였던 것을 보면은 한 530조 정도거든요. 거의 3년에 전체 우리 88년 이래로 88년부터 하면 얼마인가요? 기간이 한 거의 40년. 40년은 조금 채 안 되냐. 한 30 우리가 국민연금 시작한 지 한 35년 정도 됐는데 35년간 올린 운용 수익의 거의 절반 가까운 운용 수익을 3개년에 걸쳐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작년처럼 그 경제나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운용 수익이 확 떨어질 때도 있고 마이너스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운용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많이 낼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약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뭐랄까 탄력적으로 이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더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 또 일본, 호주,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의 각 연금, 뭐 거기는 뭐 국가연금도 있지만 뭐 주단위 연금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비춰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익을 어려운 과정에서 수익을 내라고 사실 국민들이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세계 연기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운용 실적이 그렇게 썩 나쁘거나 처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기금들의 연기금들의 그 투자 성향을 투자 성향과 그리고 이 기금 운용 실적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대체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기금들이 그 운용 성과도 좀 높은 편입니다. 수 있죠. 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그런 기금 운용을 하는 그런 연기금은 일본의 경우가 이제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요. 당연히 운용 성과도 보면은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그 투자 방향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근데 보다 이 많은 수익을 내고 적극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 수익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동서발전 사장, 동서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 회사죠. 예, 한국동서발전이 네. 그 정식 명칭이고요. 우리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한국전력이 이 전력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걸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을 따로 떼내 가지고 그것을 6개 회사로 분할을 했습니다. 발전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수력 원자력이고 그다음에 이 화력 발전 회사들을 5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동서발전입니다. 이제 동서발전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곳곳에 화력발전 회사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전력을 일으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5개 화력 발전 회사들은 각기 그 발전소들을 전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5개 지역에서 그 울산, 그다음에 당진, 그다음에 일산, 동해 그리고 울산에 그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주력은 석탄 화력 발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는 사실은 이제 요즘 ESG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이건 뭐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화력발전 회사들이 다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2050년 넷제로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RE100이라든지 또는 그린 텍사노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는 국제 규범화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개별 기업은 물론 이런 국가 경제도 이거 과연 지속 가능한지 생존의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나 이런 저기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 발전 부분의 포트폴리오죠, 그죠?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러한 행동들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들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ESG를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기업이나 뭐 여러 조직 차원에서 잘 ESG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으시죠? 예, 제가 ESG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연 요청이나 행사 참석, 축사 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 행사들의 상당 부분이 다 ESG를 주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쭉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ESG야말로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미래에 관한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미래의 문제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느냐, 이것들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ESG 투자가 바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가장 검증된 그런 방법론이 ESG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야말로 ESG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필수 과제나 다름없고, 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이고, 자산을 운용을 하는 이 기관 투자가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입장에서는 ESG 투자임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글로벌이 우리 환경 뭡니까,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문제 이슈 대응하는데도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ESG를 어떻게 하면은 또 활성화시키고, 또 이게 또 사회 전반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ESG 이슈에 제가 관심을 갖고, 네. 좀 현재 그동안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지인들하고 같이 K 코리아죠, 그죠? K ESG 이니셔티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좀 현재 같이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그리고 ESG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라고 할까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미래에 관한 얘기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또는 전체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까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국민들의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재원, 기금을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지속 가능하게 낼 수 있을지, 이게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로 ESG 투자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시계 이런데 단기적인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ESG 투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 그 스터디를 하면서 한번 계속 그 토론하고 스터디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 ESG 관련 저기를 좀 정리해보자. 당시만 해도 ESG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것들이 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ESG 투자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국가 예산을 직접 담당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재정 분야 또 국민연금 분야까지 또 에너지 분야 여러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은 관심 있는 게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공직 생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하고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5년 이상을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해왔는데 한번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했나 그리고 왜 이걸 했나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공공 부문에 좀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했던 일이 보면은 계속 뭔가 그 변화와 또 개선, 개혁, 새로운 그런 것들을 찾는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좀 미진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쭉 잡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비망록이라고 할까요? 또는 징비록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작업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을 낸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징비록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성격의 내용을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겠다. 참 아마 재미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연금이나 국가재정이나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 미래에 관한 사안이고요. 또 그다음에 과연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되었든 국가재정이 되었든 늦지 않은 시기에 그 지속 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한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또 이쪽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고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공부문에서 오랫동안 본인의 역할을 해오시면서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